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올해 감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을 넘자 과도한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챗 GPT의 인기에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묻지마 투자인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에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늘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선 인위적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3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6%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302조 2천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사상 최대 매출에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7%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친 건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4분기 매출은 70조 4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감소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세트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DS 부문의 작년 4분기 매출은 20조 700억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가량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올해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위적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여 필수 쿨링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KPEX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부문 매출은 42조 7,1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매출은 각각 9조 3,100억 원, 3조 9,4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조 8,200억 원, 3,7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일부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분야는 첨단 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은 폴더블 등 플래그십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이미 7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 2천 가구를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해 6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호로 전월보다 17.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1,035호로 전월보다 6.4%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57,072호로 19.8%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미분양 증가분의 93.4%는 지방에서 나왔고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중대형 미분양은 7,092호로 전월보다 18.1%, 85제곱미터 이하는 6만 1,015호로 전월보다 17.3% 각각 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 2천호를 위험선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기에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주택 매매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전체 50만 8,790건으로 전년보다 49.9%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 1,714건으로 전년보다 57.9% 줄었고 지방은 30만 7,076건으로 42.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만 6,007호만 거래되며 전년보다 55.4%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용도의 대출을 걸러낼 기준 마련은 과제로 꼽힙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환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로선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만 대환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 배경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가계 대출까지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받은 대출들을 못 갚게 생긴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에서 12월 0.24%로 오르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3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부실 위험은 더 큰 상황. 관건은 가계 신용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느냐입니다. 그러면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또 자금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구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고요. 제가 모랄 해저드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욱 내릴 가능성도 나오는데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올해 들어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과 함께 코픽스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K뱅크는 이번 달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금리를 잇따라 내리는 등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경우 눈에 띄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해서 오늘 대출금리 상단이 8.66%포인트에서 7.78%포인트로 0.88%포인트 떨어지며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6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 인하해 금리 하단이 4%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토스뱅크는 아직 공식적인 대출금리 인하 결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고객 3명 중 1명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했고 최대 7.3%포인트 인하 혜택을 본 고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출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서도 토스뱅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추가 금리 인하에는 말을 아꼈지만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국 압박과 별개로 현재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리 인하 지속 여부는 기준금리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향후에도 이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있다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인하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앞으로 인하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챗봇 챗GPT의 인기가 높아지며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난 테크놀로지는 올 들어 200%가 넘게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선 무분별한 투자보단 기업의 실적과 또 기술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출시 2달 만에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챗GPT는 AI 언어 모델인 GPT 3.5를 사용해 이용자 질문에 맞는 지식 검색은 물론 장문과 고객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 보고에서 챗GPT를 언급하며 참모들과 공무원들에게 챗GPT를 활용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향후 챗GPT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는 AI 소프트웨어 업체 코난 테크놀로지는 올해 초 2만 원대였던 주가가 10만 원대로 오르며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셀바스 AI, 마인즈랩, 알체라 등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챗GPT의 기술 성장이 기대되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아직 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급등했던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알체라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이게 아직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소규모 회사들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3세대 그런 AI 기술을 이용한다, 아니면 챗GPT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나 보도만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어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보다는 실적이나 챗GPT 기술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여행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죠. 인천공항도 이에 발맞춰 면세점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유통가는 면세점 사업에 눈독을 들이면서도 여행 수요가 모두 면세점 매출로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지은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공항에선 면세점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 공고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네. 우선 사업건이 조정됐는데요. 일반 사업건 5개와 중소 중견 사업건 2개 등 총 7개로 통합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에 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기본 10년으로 변화했습니다.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천공항의 설명입니다. 임대료 산정 방식도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공항 여객수의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 과거와 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면세점에 대한 입찰 공고를 공항공사에서 냈다면 해외여행 수요가 좀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코로나 이전과 이 부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여행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여객 실적을 봐도 연휴 초창기인 20일과 21일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설 연휴 평균 12만 7천 명의 여객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면세점 매출 회복도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71.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단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업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업계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임대료 감면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는데요. 현재 T1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여객 수요가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17일 계약이 끝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업체들은 감면받은 임대료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전인 7월까지 운영하게 된다며 아직 완전히 매출 회복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가 늘어나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면세업계의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최근 여객 수요 회복세와 인천공항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감면을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항 측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입점 업체들이 고민하는 게 또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고민합니까? 네, 바뀐 임대료 산정 방식도 업계의 고민입니다. 예.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이 기존 고정 체계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여객수가 곧 면세점 매출로 직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 면세점 업계에서는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신라호텔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업체들은 입찰 여부를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입찰 경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유통가들은 면세점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명품 취향도 다양해지는 만큼 면세점만의 장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고 싶었던 명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가장 면세점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는 거는 이번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업계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장 10년 사업권이고 면세점 구역이 통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모두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대한 업계 분위기들 짚어드렸습니다. 서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견 건설사 IS동서가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 시장 규모가 600조 원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친환경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IS동서가 새해 첫날부터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IS동서는 지난 4일 국내 최초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타운 마이닝 컴퍼니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일자는 다음 달 17일, 계약 금액은 2,275억 원으로 IS동서는 이 기업 지분의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 1998년 국내 처음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한 타운 마이닝 컴퍼니는 지난해 말 기준 최대 처리 가능 용량이 18,00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회사의 합류로 IS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선두인 성일하이텍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IS동서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매출액 2위, 영업이익률 1위로 올라섭니다. 특히 IS동서는 폐배터리 회수와 파쇄, 추출까지 전 과정을 완성하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기업 중 가장 빠른 실적 확보가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폐자동차 해체 파쇄 재활용 업체 인선모터스를 인수하고 작년엔 2차 전지 원재료 추출 기술을 보유한 리시온의 지분 확보 및 국내 독점 사업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연간 7,000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공장 부지를 매입했고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코나의 완전 변경 2세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기능에 더해 넉넉한 내부 공간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실내 공간이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엑셀을 밟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중 접합유리 등 방음제가 더해져 고속에서도 큰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8일 새롭게 공개한 코나의 2세대 풀체인지 모델 디올뉴 코나. 디올뉴 코나는 편의사항을 대거 탑재해 운전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차량을 항상 최신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페이와 연동해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e하이패스 등을 동급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넉넉해진 공간이 눈에 띕니다. 기존 모델 대비 약 30% 커진 723리터의 화물 공간은 2열 시트백 풀폴딩 기능과 더해지면서 이른바 차박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과 숄더룸의 넓이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편의성도 확보한 겁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해 리터당 19.8km라는 복합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룰 브레이크로서 차급을 뛰어넘는 MVH 성능을 확보해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감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현대차는 디올뉴 코나를 통해 소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더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지만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워지는데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한낮에도 1도로 이맘때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글피까지 이어지다 주말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탁한 가운데 건조하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부 영동과 경상권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강한 바람까지 불겠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 1에서 3cm의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4도, 강릉 6도를 보이지만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낮추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8도, 부산 12도까지 오르지만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일부 지역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